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오른편에 있는 명주. 당근 볼펜 두 친구에게 선물해준 착한 이명주입니다. 고마워요. 주토피아. 주토피아. 사랑해요. 예매권도. 주토피아 재밌게 봤다고. 예, 잘 봤습니다. 예. 맞은편에 있는 스미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허효식입니다. 자, 오늘 다룰 영화. 최근에 아주 그냥 평점하고 언론에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 후한 평가와 함께 지금 다양성 영화 중에서는 15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15만 명? 예, 대단하네. 누적 관객 수가 어마어마한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간대도 그렇고 볼 극장도 되게 좋아가지고 그런데. 검사회전이 네. 너무 빡쳐가지고 마을버스 배차 간격 시간표 나도 봤어. 인증샷 보셨을 분들은 다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완전 빡치는 이 와중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하고 예, 있어서 엄청나게 선전하고 있어서 네. 지금 검사회전이 상영관 점유율 50%가 넘어. 그리고 나머지 50% 중에 반은 쿵푸 팬더야. 그럼 20 몇 프로밖에 안 남지. 캐롤은 네. 한 3%? 굉장히 적게 배정받았는데 그래도 네. 선전하는 중이지. 그래서 첫 개봉한 주에는 200개 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관이 늘어났어. 다행이네. 이례적인 일이지 굉장히. 원래 2주 차이는 계속 줄어들잖아. 그치. 이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빡쳐서 그래요 진짜로. 20%그 나머지로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든가 캐롤이라든가 네. 아니면 우리가 저번에 다뤘던 스티브 잡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눠서 가지고 있다는 건데 네네. 근데 점유율은 엄청나게 좋거든.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욕구가 그쪽에다가 당겼는데 그쵸. 좀 골고루 배분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떠들어봤자 위쪽에서는 수익률만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그래서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는 네. 캐롤입니다. 네. 원작이 있는 영화고요. 감독은 토드 헤인스, 각본과 각색은 필리스 나기, 편집은 아폰소 곤칼베스, 그리고 촬영 에드워드 라흐만, 음악엔 카터 버웰, 의상의 샌디 파웰입니다. 제작에는 필름4 프로덕션, 킬러필름, 넘버9 필름, 그리고 배급사인 와인슈타인 컴퍼니, 스튜디오 카날 UK입니다. 스미스군이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배급사를 얘기하자면 와인슈타인 컴퍼니는 뭐 지난번에도 다룬 적이 있는데 네. 구 미라맥스였죠. 네네 맞아요. 이 미라맥스 와인슈타인 컴퍼니는 수상식 시즌에 언플을 잘하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피해자가 케인트 블란쳇이에요, 바로. 왜? 어떤 피해? 1998년에 네. 케인트 블란쳇이 여러 유수의 영화제나 수상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그래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도 유력시 되고 있었으나 이때 미라맥스에서 뭘 만들었냐면은 셰익스피어인 러브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여주인공인 귀네스 펠트로를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로 밀었거든요. 그때 그게 와인슈타인 컴퍼니 미라맥스. 이 셰익스피어인 러브가 괜찮은 영화고 괜찮죠? 네. 귀네스 펠트로 연기도 괜찮았는데 네. 문제는 귀네스 펠트로는 히로인의 역할이었지 주인공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당시 케인트 블랜칫은 엘리자베스라는 영화에 나와서 엘리자베스 역을 해서 원탑 주인공이었거든. 그리고 연기도 상당히 훌륭했고 평단의 호응도 좋았고. 네. 근데 주연급을 한 여배우가 조연급을 한 여배우에게 상을 뺏긴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도 많았고 미국 예능에 뭐 케인트 블랜칫 나오면은 귀네스 펠트로 얘기 물어보면서 도발하고 이런 것도 유행이었고. 그럼 케인트 블란쳇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나? 원래 좀 성격 자체도 좀 호탕하고 쿨한 편이라 그냥 넘기긴 하는데 뭐 속이 어떨진 모르지. 영화 찍은 것만 해도 쿨한 모습이 많이 보이지. 근데 아무튼 재밌는 게 와인슈타인 컴퍼니의 그 언플의 희생자였던 케인트 블랜쳇이 이번에는 와인슈타인 컴퍼니에 의해서 주인공으로 선택되고 지금 언플을 받고 있다는 거 재밌는 사실이지. 네. 기네스 펠트로는 악플러가 제일 많은 1위로 등급을 왜? 사회적인 관념이라든가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너무 매너도 없고 뭐 사람들한테 대하는 것도 좀 적대시 대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악플러가 좀 가장 많은 연예인 1위로 뽑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편견인데 금발이면 멍청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근데 그거를 상징하는 인물 중 한 명이지. 맞아. 그래? 근데 대표 주자가 돼버린 거지. 근데 맡은 역할들은 그렇게 멍청해 보이진 않던데. 지적인 역할이지. 왜냐면은 그 사람의 영국 발음이 굉장히 좋거든. 영국 발음. 발음이 직접이고 냉정하고 샤프한 역할하기에 좋은 마스크잖아. 그래서 배역들은 그런 걸 많이 맡았는데 실제로는 좀 금발이 너무해? 그런 역할이지. 리즈 위더스톤까지 나오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 영화가 얼마나 지금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수상 정보를 얘기하면 끝날 것 같은데. 최근의 수상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네.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과 퀴어 영화상을 받았고 네. 전미 비평가위원회 감독상 촬영상, 네. 보스턴 영화 비평가협회 감독상 촬영상, 뉴욕 영화 비평가협회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촬영상, 예. 온라인 영화 비평가협회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네. 여기서 여우주연상은 블렌치시고 조연상은 마라고. 그리고 각색상도 받았어요. 네. 그리고 토론토 영화 비평가협회 작품상 감독상. 시카고 영화 비평가협회에서는 6개 부문 노미네이트 됐는데 받은 거는 없고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9개 부문 노미네이트, 골든글로브 4개 부문 노미네이트 됐는데 수상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인디 스피릿 어워즈 작품상, 감독상, 촬영상, 여우주연상, 각본상. 여우주연상에서 여기서는 공동 수상했습니다. 블렌치과 누니마다가 같이 수상을 했고 네. LA 비평가협회 음악상, 네. 영국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각색상, 촬영상, 미술상, 의상상, 분장상. 네. 그리고 아카데미에 지금 노미네이트 되어 있는 게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촬영상, 각색상, 음악상, 의상상 정도가 노미네이트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가 노미네이트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웃기다. 지금 수상이 유력한 거는 네. 여우조연상과 의상상 정도. 아카데미로 치고 봤을 때? 예,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취급이 썩 좋진 않아요. 아카데미에서 취급이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노미네이트 된 부분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근데 그 지금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의 후보로 못 올랐다는 게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작품상과 감독상이 안 올라갔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카데미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예쁜 여자들 나와서 네. 예쁜 옷 입고 좋은 음악 들려주면서 찰지게 찍은 영화지 하고서 그냥 흘러가는 분위기. 그러네. 노미네이트 된 걸 토대로 들으면은. 그리고 제일 유력한 거는 의상상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의상에 대한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서 하다못해 파는 인형에다가도 그렇게 의상이라고 해야 되나? 신경 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예. 한 14개 정도 되는 영화제에서 네네. 노미네이트 플러스 수상이 장난이 아니라서 이 정도만 봐도 한 번쯤은 볼만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특히 뉴욕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고 영국 쪽에서 반응이 좋죠. 네, 확실히 그런 게 좀 있어요. 지역으로 밀어주는 게. 네, 하여튼 지금 이 영화가 흥행이 어떻게 되고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샘수군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흥행 성적은 2월 10일 기준 월드와이드 박스 오피스 네. 29.3 밀리언 달러. 네. 그리고 제작비는 네. 12 밀리언 달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거고 아직 거의 3배 가까이 되겠네요. 네. 좀 있으면. 본전 뽑고 네. 약간 더 버는 정도. 근데 아직 안 끝났으니까. 네. 그리고 한국 기준으로는 어제 기준으로 19만 3천 명이 봤어요. 그래서 개봉 10일째에 20만을 넘을 것 같고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독일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호주는 뭐 블렌치시 호주 사람이니까 그럴 테고 영국에서 일단 반응이 정말 좋고 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온라인 반응을 살펴보면 로튼토마토에서는 관객 스코어 76%, 네. 평점은 3.9, 비평가 스코어는 프레시가 93%고 그 평점은 10점 만점에 8.5점, 그리고 탑 비평가 스코어는 91%에 9.2점. 그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긴 하네. 우리나라도 8.63인가? 뭐 그렇게 네. 준 것도 있고 비평가들도 다 네. 웬만하면 8점 이상씩 다 주더라고요. 메타크리틱에서는 유저 스코어 79점에 크리틱 스코어 95점. 네. 그 정도로 유저들은 괜찮게 보고 네. 비평가들은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뭐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죠. 우리나라 평단에서도 근래 나왔던 영화 중에선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 중 하나라서 이동진 평론가가 네. 별 5개 줬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갖다가 광고 엄청 때리고 있더라고. 아트하우스에서. 그러니까 토드 헤인즈 자체를 되게 좋아하나 봐. 벨벳 골드마인 그런 작품도 재개봉을 하고 네. 엄청나게 띄워주는 것도 있더라고. 네. 수상에 오른 경력이나 국내 해외 평가가 워낙 좋아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작품 중 하나라는 거. 그 외에 제작비화나 트리비아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이건 원작이 있는 작품이니까 네. 원작과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1952년에 클레어 모건이라는 작가가 네. 소금의 값이라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음. 많은 사람들이 읽혔는데 네. 알고 보니까 클레어 모건이라는 이름은 네.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필명이었던 거죠.
퍼트리시아 하이스미스는 범죄 소설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였고 네. 이미 열차 안의 낯선 자들이라는 소설을 발표한 바 있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히치콕의 작품으로 영화가 되죠. 네. 그래서 하이스미스는 80년대 후반쯤 돼서 이 소설을 내가 썼다고 인정을 하고 네. 이 소설 내용 자체도 상당히 자전적인 내용을 토대로 써줬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캐롤의 도입부에서 네. 테레즈가 캐롤을 백화점 매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만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퍼트리시아 하이스미스가 백화점에서 일하다가 네. 귀부인을 보고 굉장한 인상을 받았던 경험이 있고 그 사람의 이름하고 주소를 받은 다음에 한동안 수두 걸려서 아팠다. 그래서 병에 걸린 상태에서 소설을 쓴 게 이 프라이스 오브 솔트 그렇죠. 소금의 값이라는 소설이죠. 그때 만났을 때 뭔가 자기가 엄청난 희열과 흥분 이런 걸 느꼈는데 순식간에 써내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네. 써졌다고. 네, 참고로 퍼트리시아 하이스미스도 동성애자고요. 네. 네. 여러 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외에 하이스미스가 버지니아 캐스로드라는 사람하고 연애한 적이 있는데 네.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양육권을 뺏겼거든요. 이게 캐롤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모자이크 하듯이 겹쳐서 쓴 작품이 프라이스 오브 솔트, 소금의 값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나중에 하이스미스가 자신이 썼다는 걸 밝히면서 캐롤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캐롤로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 그렇구나. 이 작품이 각광을 받았던 게 네. 1950년대 즈음에 일단 레즈비언 소설도 얼마 없었던 데다가 그 몇 개 안 되는 소설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게 해피엔딩으로 이 소설이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았고 네. 실제로 하이스미스가 재출간할 때 작가의 말에서도 내 소설을 읽고서 위로를 받았고 우리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를 소설로 보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편지들이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네. 이미 캐롤은 영화가 되기 전에 네. 2014년에 BBC 라디오 4채널에서 라디오 드라마로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떡밥이 뿌려진 거지. 그러니까 캐롤이 영국에서 또 반응이 좋았던 거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참고로 퍼트리시아 하이스미스의 다른 작품들을 말씀드리면 열차 안의 낯선 자들 이거는 아까 히치콕의 영화도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고 네. 리플리 시리즈가 있어요. 네. 리플리. 리플리라는 인물을 가지고 연작을 여러 번 낸 게 있는데 네. 가장 유명한 게 재능 있는 리플리 씨. 네. 이거는 영화가 2번 됐죠. 네. 일단 태양은 가득히 그 유명한 알랭 들롱이 주연 배우를 맡았고 네.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에 맷 데이먼이 주연을 한 리플리로 리플리가 다시 영화가 됐죠. 네. 이때 여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게 케이트 블랜칫이었죠. 네, 그래서 맞아요. 블랜칫은 이때부터 하이스미스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탐독했고 50년대 그리고 고전 레즈비언 소설들을 거의 다 독파하다시피 했다고. 근데 그 중에서도 캐롤 외에는 해피엔딩을 못 봤다고 자기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 외에 더 블런더러 이거는 영화로 이너프 로프가 됐고 네. 리플리의 게임 이거는 미국인 친구라고 한 번 됐었고 2002년에 또 한 번 리플리스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영화가 됐습니다. 이때는 말코비치가 주연을 맡았고 그러니까 영화가 2번 됐고 네. 그 다음에 올빼미의 울음이라는 작품이 또 영화가 된 적이 있고 서스펜스의 여주인 리플리 언더그라운드 1월의 두 얼굴 등 여러 번 영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20세기 범죄 소설 작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지. 근데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유일하게 범죄 소설이 아닌 소설이 바로 캐롤이고 그래서 블랜칫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유일하게 범죄 소설이 아니고 로맨스 소설인데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은 범죄를 짓는 것과 비슷한 심리 상태에 빠지고 비슷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왜 사랑을 할 땐 남들에게 숨기게 되잖아. 그리고 비밀스러워지고 내밀해지고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해지고 그런 거를 얘기를 들면서 범죄 소설과 그 로맨스 소설 사이의 연속성을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라면 이 퍼트리시아 하이스미스가 네. 자신이 사귄 여자들을 차트로 만들어가지고 평점을 매긴 게 있어. 그래서 러브 차트라고 이걸 부르는데 약간 또라이 같은데 그거? 네, 구글링 해보면 나옵니다. 실명이 다 공개돼 있고. 그 뭐 소송 안 걸렸어? 참 별의별 거 다 조사하셨네. 이미 죽었는데 뭐. 아니 그래도 뭐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누구한테서 쏜 거야 거야. 아니 이거 좀 또라이 같은데? 만약 남자 여자인데 여자가 평점을 매긴다거나 남자가 평점을 매기면은 이건 약간 다르게 볼 수 있잖아. 뭔가 섹스 스코어가 될 수도 있고. 그치.
그럼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70년 전, 60년 전 일이니까 이제 그냥 에피소드가 되고 넘어가는 거지. 좀 그렇다. 좋아하면 매길 수도 있지 뭐. 그걸 매겨서 공개를 하면 안 되지. 자기가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공개한 게 아니고 나중에 사후에 공개가 된 거지. 어떻게 욕할 거야? 무덤 앞에서 욕할 거요? 참, 진짜 희한하네. 그리고 캐롤의 각색자이자 각본가인 필리스 나기가 원래 이 원작자인 퍼트리시아 하이스미스와 친분이 있었다고 해. 그래서 96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네. 이거를 영화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투자가 안 돼서 좌초를 여러 번 겪었다가 케인트 블랜치시 이 영화를 찍기로 하면서 조금 탄력을 받더니 결국에는 오랜 기간을 거쳐서 영화가 나왔지. 그래서 20년 만에 영화가 나온. 20년 만에? 2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질 뻔했었네.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좌충우돌이 많았는데 네. 원래는 테레즈를 미아 바시코프스카가 맡으려고 했어. 맵 투 더 스타에서도 주연으로 나왔었고 알아요. 유명한 배우죠. 스토커에서도 출연했었잖아요. 네. 박찬욱 감독이. 스토커에 나왔어. 요즘 핫한 젊은 여배우 중 한 명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일정 문제로 인해서 하차를 했고 그리고 감독도 원래는 다른 사람이었는데 2013년에 토드 헤인스가 갑자기 들어오게 됐고 네. 루니마라가 급 캐스팅되면서 맞아요. 겨우겨우 촬영이 끝났다고 해. 이번에 데니시걸에 나왔었던 비칸데르라는 여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랑 둘이 어느 사람이 더 나을까 하다가 밀레니엄이라고 루니마라가 나온 작품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서는 감독이 결정했다라는 후문도 있더라고. 그리고 감독 자체가 그분도 동성애자시거든요. 공감 가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제작사 측에서 염두에 둘 것도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리스트 중에서 한 명이 된 거지. 그리고 루니마라는 이 역할이 이미 들어온 적이 있었어. 근데 그때는 영화 촬영 일정 때문에 너무 바쁘고 이래서 거부를 했다가 네. 다시 제이가 왔을 때 하게 됐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케인트 블랜치의 팬이었다고. 엘리자베스. 그거는 좀 처음 들었네. 그래서 자기는 13살 때 영화 엘리자베스 보고서 팬이 됐다 이 얘기를 인터뷰 때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케인트 블랜치이 야 나이 얘기 좀 그만해. 내 나이 공개되잖아. 농담도 없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얘기했겠지.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거야 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영화 자체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34일 동안 촬영이 됐다고. 준비 기간은 20년이었는데 촬영은 한 달 만에 끝난.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컸지. 촬영이 배드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적응이 어려웠었다는 얘기였잖아요. 두 번째 배드씬. 캐롤이 테레즈와 잠을 자고 네. 떠나는 장면 있잖아. 그거를 가장 먼저 찍었고 그 다음에 처음 둘이 관계를 가지는 장면은 루니마라의 생일에 찍었다고. 생일 선물 받았다고 그래. 서프라이즈. 자기가 좋아하던 우상이랑 같이 몸을 너가 오늘 수위 조절하자며 이 사람아. 근데 수위 조절할 수 이거 이 영화 청불이야 왜 이래. 그렇지. 맞다. 러브씬 찍는 것도 별 거부감 없이 케미스트리가 잘 맞아서 잘 찍었다고 하고 케인트 블랜칫은 우리 이거 쓰리썸 하듯이 잘 찍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감독하고 누니만하고 나하고 쓰리썸 했다고. 장난으로. 참 쿨해. 둘 다 동성애자는 아닌 거지? 둘 다 이성애자지. 이것도 루머가 있어. 그래서 케인트 블랜칫에게 어떤 기자가 당신 여자들하고 관계를 가진 적이 있느냐 물어봤어. 그러니까 케인트 블랜칫이 여자들하고 관계 가진 적 많죠. 성관계 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기자가 악의적으로 뒷말을 빼버린 거야. 여자들하고 관계 가진 적 있다. 케인트 블랜칫 동성애자다. 그래서 케인트 블랜칫이 직접 반박을 했지. 기자가 내 말을 편집해서 얘기했다고. 우리나라보다 더하네. 진짜 더하다 그거. 난 애가 넷이나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애가 넷이어서. 그리고 논란이 되는 게 많은 시상식에서 루니마라가 조연으로 올라가 있거든. 그리고 블랜칫이 주연으로 올라가 있고. 네. 근데 사실 영화 비중을 놓고 봐도 그렇고 시점을 놓고 봐도 그렇고 테레즈가 주연에 가깝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캐롤은 조연에 가깝지. 물론 굳이 말하면 더블 주연인데 나누자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블랜칫이 주연으로 올라가고 마라가 조연으로 올라간 건 아무래도 두 배우의 인지도 차이가 있겠지. 그러니까 와인슈타인 컴퍼니에서 주연급으로 루니마라를 밀기에는 배우의 이 인지도가 좀 약하고 무게감이 떨어지니까
블렌치스 의도적으로 주연으로 넣고 누니마다를 조연으로 빼서 동시 수상을 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예측을 많이 하더라고. 그것도 말이 되네. 그래서 제목이 캐롤 아니요. 밀어붙이는 거니까 테레즈라고 지었어봐. 누가 보겠어. 그러니까 제목은 캐롤이 맞지. 근데 그렇지. 캐롤인 이유는 테레즈의 시점에서 캐롤을 보니까 그렇게 봐서 시점 때문에 나는 그냥 주인공적으로 올리자면은 캐롤이 더 낫다고 보고 배경적인 것도 좀 있었으니까. 그리고 재밌는 에피소드라면은 케인트 블랜치트하고 누니마다는 네. 서로 전화를 하는 장면에서 파트너가 되어줬다고 해. 그러니까 전화기를 들고서 연기를 하는 장면도 있잖아. 네. 그때 실제로 상대방이 전화할 때 전화기를 들고서 받아줬다고. 그래서 테레즈가 전화를 할 때 항상 상대역은 블랜치트였고 캐롤이 전화를 하는 장면에서 상대역은 항상 누니마다였고 이랬대. 우리나라는 제작비가 없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의리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게 토드 헤인즈하고 케인트 블랜치트 두 번째 같이 한 영화고 이전에 I'm Not Here에서 같이 한 적이 있지. 네네. 그리고 위상 디자이너인 샌디 포엘하고 토드 헤인즈는 세 번째 만났다고. 그리고 샌디 포엘은 케인트 블랜치트하고도 이미 만난 적이 있는데 신데렐라라는 작품에서 예, 신데렐라.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원래 주연 배우로 케인트 윈슬렛을 섭외할까 하는 얘기도 있었다고. 네. 뭐 근데 똑같은 케인트가 되긴 했지. 케이트. 그럼 감독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하도록 하죠. 네. 감독 토드 헤인즈. 네. 작품 목록은 87년에 슈퍼스타, 더 카렌 카펜터 스토리, 포이즌, 세이프, 벨벳 골드마인, 파 프롬 헤븐, I'm Not There, 그리고 최근 나온 캐롤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감독은 네. 상당히 문학적인 작품들. 예.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거는 좀 소설을 원작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작품들이 많아. 약간 템포도 느리고 묘사도 세밀하고 소도구들을 이용해서 인물들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든가 상징들을 많이 쓰고 그런 걸 봤을 때 이건 원작이 있겠구나 싶은 것들이 많지. 대표적으로 파 프롬 헤븐 같은 거. 네, 맞아요. 그리고 원작이 있거나 실화가 있는 작품들을 실제로도 많이 찍었어. 예컨대 첫 작품인 슈퍼스타 더 카렌 카펜터 스토리 이것도, 그리고 벨벳 골드마인 이거는 데이빗 보이와 이기팝을 소재로 해서 네. 전기 영화처럼 만든 건데 약간씩만 바꾼 거지. 그래서 데이빗 보이가 소송 걸려고도 했었고. 그래서 데이빗 보이가 허영심 강하고 일부러 자살 시도하는 거 조작해가지고 팬들에게 인기 얻으려다가 개망하는 인물 뭐 이런 걸로 나오거든. 고소미 먹을 뻔도 했었고. 파프롬 헤븐 이거는 이전에 영화가 있었죠. 그리고 I'm Not There's 밥 딜런의 전기 영화고. 밥 딜런 전기. 그러니까 전기 영화만 3번 찍은 거지. I'm Not There'에서도 케인트 블랜치트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케인트 블랜치트이 밥 딜런 역할을 했어. 그렇죠. 여러 명이 역할을 한 거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비슷하다고. 맞아요. 그리고 퀴어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포이즌도 퀴어 영화였고 벨벳 골드마인에서 퀴어 코드가 나오고 네. 파프롬 헤븐에서는 줄리엣 무어가 주연인데 줄리엣 무어의 남편이 동성애자고 남편이 게이인 걸 알게 되면서 완전 좌절하는, 원래 부유하고 풍요롭고 안정된 중산층 가정의 귀부인이거든. 근데 남편이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고백을 하고 동성애자와 간통을 하면서 행복이 깨지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의 집을 관리해주는 흑인과 로맨스에 빠지게 되는 뭐 이런 스토리고. 그리고 캐롤이 이번에 퀴어 영화고, 그래서 네. 퀴어 코드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 이런 감독. 뭐 명주도 본 게 있나요? 저는 뭐 벨벳 고드마인이랑 파프롬 헤븐 그리고 I'm Not There'랑 뭐 그 정도 봤는데 그 전거는 솔직히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세 개만 놓고 봤을 때 저는 I'm Not There'를 잘 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밥 딜런이 케이트 블란쳇만이 아니라 다른 유명 배우들도 나와서 7가지의 목소리라고 해가지고 나와요. 네. 근데 밥 딜런이라는 사람은 이름도 들어보고 노래는 들어보긴 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치?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 그거 보면서 그래도 참 유명한 사람을 적절하게 난 잘 다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케이트 블란쳇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싱크로율이 장난이 아니었거든.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사진 보시면 알 텐데 진짜 닮았어요. 표지 사진이라 어느 게 진짜 밥 딜런인지 케이트 블란쳇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으니까. I'm Not There가 상당히 훌륭한 영화인 게, 네. 이렇게 7명의 배우를 써서 밥 딜런의 이미지를 조각조각 낸단 말이야. 그래서 밥 딜런이 흑인 소년으로 대표되기도 하고 사회운동가로 대표되기도 하고 마약에 탐닉하는 그 타락한 뮤지션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밥 딜런의 이미지를 보여준단 말이야. 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밥 딜런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 영화거든. 그러니까 밥 딜런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밥 딜런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밥 딜런에 대해서 아는 게 제대로 없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뭐 이런 영화지. 감독 자체가 확실히 문학적인 코드를 많이 갖고 있는 감독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해서 나오는 작품이 아닌 원작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풀어내는 감독이다. 그 외에 포이즌 같은 작품이 실험적인 작품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옴니버스 스토리 3개를 네. 편집을 계속 섞어놓으면서 진행하는 영화거든. 이것도 퀴어 영화로서 상당히 유명한 편이죠. 기념. 그리고 배우에 대해서 차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주인공이죠. 예. 네, 루니 마라. 예. 테레즈 벨리벳 역할을 맡았고 전작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유 있는 반항, 테너홀, 나이트메어, 소셜 네트워크, 밀레니엄, 사이드 이펙트, 그녀, 트래쉬, 팬 등에 나왔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주커버그하고 첫 네. 장면에서 싸우고 헤어지는 여자친구도 나오죠. 네. 그리고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에서는 리스벳으로 네. 나오죠. 예. 그리고 그녀에서는 호아킨 피닉스의 아내로 나오죠. 네. 작품마다 상당히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줘서 토드 헤인스도 캐스팅하게 됐다고. 이번 영화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 아, 이뻐요? 옛날에 네. 인기 있던 배우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이 생각날 정도로 오드리 헵번이 나탈리 포트만하고 닮았다고 유명한데 응. 루니 마라가 나탈리 포트만과 오드리 헵번에 또 닮았다고 유명해졌지. 머리 스타일 그 있잖아. 앞머리 일자로 가가지고 하는 머리.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대적 분위기라든가 마스크가 네. 나는 정말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망작인 팬 같은 경우에 아니 제가 또 망작이야? 나 잘 몰라. 피터팬의 소년 시절 이야기 나온 게 있는데 네. 피터팬의 팬이야? 그렇죠. 예, 그 팬인데 거기에서는 뭐 이쁘다 막 그 정도까지밖에 못 느껴서 거기에서는 특색이 없었고 역시나 밀레니엄 그게 제일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일약 스타로 도약을 했지. 네. 밀레니엄은 원래 원작이 있죠. 소설 원작도 있고 소설 원작을 토대로 해서 스웨덴에서 이미 만들어진 동명의 영화가 있는데 네. 그걸 헐리우드에서 다시 그렇죠. 만들었고 데이비드 핀처가 감독을 했죠. 네. 그래서 이때 루니마라가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했는데 그때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캐롤을 보면서 그렇지. 맞아. 남자들이 루니마라에게 찝쩍거리는 장면 있잖아. 아니면은 캐롤의 남편이 테레즈를 무시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럴 때 루니마라가 리스벳으로 변해서 딜도로 꽂는 장면이 있다고. 딜도로. 예, 밀레니엄에서 자신의 강간한 강간범의 항문에 딜도를 꽂는 장면이 있죠. 너무 자세하게 표현까지 해주려면 그걸 여기 아무튼 뭐라 얘기 못해. 그 엄친한데 엄친아예요? 엄친아예요. 맞아요. 그 친가가 미식축구 대표 구단인 뉴욕 자이언츠의 설립자고 그리고 외가는 라이벌인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설립자야. 야.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 구단주가 친가고 바르셀로나 그 구단주가 외가지. 진짜? 오 대박이다. 축구로 치면은 그렇게 되는 거지. 굳이 말하자면. 그리고 아버지가 현재 뉴욕 자이언츠 부사장. 부사장? 미국에서 최고 스포츠는 미식축구잖아. 그 미식축구 최고 인기 구단 중에 하나인 뉴욕 자이언츠의 부사장이니까 뭐 엄친 딸이지. NFL 자체는 관중이 매진이 안 되잖아? 그럼 경기를 안 한다. 진짜? 그 정도로 자신 있다 이거지. 그 정도인 스포츠가 바로 미식축구예요. 근데 되게 집안이 자유롭네. 공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 부사장이면은. 근데 자기 딸이 영화 나서 좀 과감한 모습을 보여도 뭐 전혀 집안에서 문제가 없나 보네? 뭐 그런가 보지 뭐. 예. 네, 그리고 다음 배우 케이트 블래쳇입니다. 캐롤 에어드 역할을 맡았고요. 출연 작품으론 엘리자베스, 에어컨트리, 리플리, 기프트, 반지의 제왕 시리즈, 밴디츠, 커피와 담배, 에비에이터, 리틀 피쉬, 골든 에이지, I'm Not There, 인디아나 존스,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로빈 후드, 블루 제스민, 모뉴먼트맨, 신데렐라, 나이트 오브 컵스 등등에 나왔습니다. 네, 수상이 화려한데 네. 수상을 일일이 언급하는 건 좀 소모적일 것 같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상을 많이 받았던 작품들만 언급드리자면은 네. 엘리자베스에서 상을 대거 수상했었고 그 다음에 에비에이터에서 조연상을 많이 먹었고 네. 아임나티어에서 완전 호평받았고 완전 블루 제스민으로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죠. 그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원래 연극 배우 출신이야. 그래서
연극을 전공하다가 영화로 넘어간 건데 연극 무대에서도 상당히 커리어가 화려하더라고. 뭐 어느 작품에 나와도 구경 연기를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나. 제가 모든 작품을 다 본 건 아닌데 한 20개는 봤거든요. 근데 모든 작품에서 항상 안정된 연기를 보여줘서 네. 일단 발성과 발음 자체가 워낙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고 밸런스가 좋고 네. 표정 관리도 굉장히 잘하잖아. 네. 그리고 마스크도 워낙 좋고 분위기라든가 네. 정말 손색 없는 할리우드 탑 배우가 아닌가. 일단 궁금한 게 네. 이번 캐롤 보면은 네. 광대가 네. 성형하다 부작용이 일어났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도드라져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드라지더라고요. 아니요. 전작들도 다 이렇게 도드라졌나? 광대뼈가? 웬만하면 다 그랬어? 광대뼈 다 드러나지 않았냐? 케이트 블랜쳇이 유명한 게 광대뼈가 그렇게 두드러지고 이목구비가 굉장히 커서 전통적인 미인은 아닌데 굉장히 이쁘다. 이걸로 유명하거든. 이번 작품에서 광대뼈가 완전 그래? 튀어나오게 나와가지고 너는 유독 그렇게 이쁘긴 이쁜데 응. 전에도 저렇게 생겼었나? 내가 분명히 블루 제스민 봤을 때는 안 저랬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광대 미녀죠. 이분 얼굴 한번 보시면 광대 미녀가 어떤 사람을 뜻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광대뼈가 도드라져가지고 이쁘긴 이뻐. 근데 하여튼 광대뼈가 굉장히 도드라졌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확실히 틀리긴 틀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이 좀 많이 커서 왜 이렇게 너무 도드라지지? 막 이미지적으로 너무 그게 좀 깔게 없으니까 얼굴로 까고 있어. 근데 신데렐라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연기 잘했어요. 안정적이게 잘하긴 했는데 네. 그냥 영화 자체가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영화는 실패했지. 신데렐라에서 무슨 역할 맡았는데? 계모 아니야? 그렇죠. 계모잖아. 예, 되게 계모라고 표현한 게 잘 맞지. 어울릴 것 같은데? 마녀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밥 딜런 맡았을 네, 때 그 네. 아임나 때였대. 네. 남자 캐스팅을 6명하고 여자 캐스팅 1명 했다 그래가지고 신기하지. 나도 이게 가능한 건가? 처음에 의아했거든 사실은. 음. 케이트 블란쳇이라는 그 사람은 알고 있었는데 에이 설마 남자까지 가능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 꾸며보니까 남자 같다고. 후문에는 케이트 블란쳇이 자기가 그거 하는 거 보고서는 자기도 분간을 못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을 정도니까 감독도 진짜 깜놀했대. 그 분장팀한테 박수 쳐줬다고 그러네. 아임나 때어를 꼭 한번 봐야겠는데. 진짜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이 소리가 왜 나왔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아임나떼어에서 연기도 굉장히 훌륭하고 네. 엘리자베스에서 인지도 굉장히 많이 예. 했지. 이때 연기 보면 정말 훌륭하지. 풋내기고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정적은 많고 왕위에서 끌어내려는 적들을 맞이해서 성장해 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을 했고 네. 에비에이터에서도 연기가 좋았지. 이때 디카프리오의 상대역으로 나왔었는데 네.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여배우 캐서린 헵번 역을 했었죠. 캐서린 헵번은 할리우드 역사상 올타임 넘버원 여배우로 꼽히는 사람인데 메릴 스트립과 더불어서 아카데미상만 4번 수상한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갖고 있고 그나마도 받으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시상식에 간 적도 거의 없다고. 아 진짜? 뭘 연기해도 내가 최고인데 거기 왜 가? 뭐 이런 사람인데도 졌다고. 갑자기 이브라이모비치가 생각난다 나는. 굉장히 전설적인 여배우인데 하워드 휴즈와 연애를 했던 걸로 유명하거든. 그래서 캐서린 헵번 역을 블랜쳇이 맡았는데 그때 연기도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해. 터프하고 활달하고 자기 주장 강하면서도 뭐 이런 캐릭터였지. 그러니까 케이트 블랜쳇이 열심히 하는 배우기는 하는데 캐서린 헵번처럼 행동을 해도 깔 게 별로 없었어. 난 가정도 잘 꾸리고 있고 연기도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 외부적으로 평가하는 거긴 하지만 완벽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애도 넷이나 있고 연기 인생도 성공했고 연극에서도 성공했고 지금 극단 맡아서 경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되고 있어서 재산도 엄청 많고 블루 제스민에서 연기가 정말 정점에 달한 게 아니었을까. 그 허영심 강한 귀부인이 갑자기 밑바닥으로 추락해서 그걸 못 견디는 뭐 이런 이야기잖아. 근데 정말 감정이입 잘 되게 정말 잘 표현하지 않았나. 우디 앨런이랑 같이 그치. 했었죠. 예, 감독이 우디 앨런. 결국에는 잘 돼가지고 5개관에서밖에 안 하던 게 1200개로 늘어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적은 제작비로 많은 수입을 올린 영화 1위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영화에서도 품격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품격은 존재하는데 실상 보면은 완전 솜사탕 같은 그렇지. 다 무너지기 직전에 그렇지. 인물을 표현 좋아.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그리고 노트온 스캔들도 재밌는 영화였는데 네. 이거는 조연이었지만 인상적인 게 자기 제자와 사랑에 빠지는 한 10몇 살 어린 애랑 자신은 근데 또 대시를 받고 있어. 누구한테 대시를 받고 있냐면
주디 덴치 그 007의 M 아, 있죠. 예. 그 할머니가 매 눈빛으로 케이트 블랜치를 노리는 거야. 아우 상상해도 무서운데?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끔찍하다. 제목이 뭐라고요? 노트 온 스캔들. 그래서 자기의 연애담 같은 거를 그 주디 덴치가 노트에 기록하는 이런 영화거든. 상당히 흥미로운 영화고 볼만해. 예. 그 외에 웨스 앤더슨하고 스티브 지소와의 해저 생활 이거 찍은 것도 상당히 괜찮았고 리틀 피쉬에서 진짜 아름답게 나옵니다. 이건 호주 예. 영화고 범죄 영화인데 정말 이쁘게 나오고 범죄 영화인데 그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들기도 하죠. 그게 보면은. 그리고 바벨과 벤자민 버튼은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해서 브래드 피트와 연타로 찍었었지. 뭐 새하얀 도화지. 뭐를 다 첨가해도 뭐든지 다 소화할 수 있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평소 말도 굉장히 배우 같을 거야. 그냥 천상 여배우인 거지. 평소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교양 있고 그러면서도 거침이 없어. 그러니까 토크쇼 같은 데 나온 거 보면은 색드립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치고 엘렌 쇼 페이지 토크쇼에서 질문이 당신 침상 탁자 밑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콘돔. 맞아. 그 스피드 퀴즈 하면서 뭐 그런 거 하는 거 근데 그 말을 되게 교양이 있는 발성으로 얘기를 한다. 발음으로. 그런데요. 이거 여사들의 워너비죠. 중성적인 외모 때문에 틸다 스윈튼하고 많이 묶이기도 하고 둘이 그러고 또 보니까 이미지가 좀 비슷하네. 키도 둘 다 후리후리하고 여자들의 워너비. 다음 배우까지만 얘기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에비 게라르트 역을 맡은 사라 폴슨. 네. 출연에는 사랑하고 싶은 그녀, 다운 위드 러브, 라스트 러브 인 뉴욕, 머드, 노예 12년 등등에 나왔습니다. 비중이 당연히 2명보다는 적기는 한데 그쵸. 좀 매개체 역할을 확실하게 잘해준 연기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나도 이거 풀로 보면서 저기 정훈이가 잘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수상한 작품은 꽤 있죠. 크리틱 네. 초이스에서 여우조연상 여러 번 탔었죠. 블러드 페이스라고 하는 영화로. 네.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각본 각색은 필리스 나기. 필리스 나기는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퍼티샤 하이스미스와 굉장히 친했다고 하고 나이 차이는 40살 정도 난다고. 40살은 나는데 친했어? 신기하다.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그래서 하이스미스가 내 작품 중에 영화 안 된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네가 골라서 해봐라 했는데 필리스 나기가 캐롤을 꼽았다고. 우리보다 40살 많으면 70이야. 근데 친해진다는 게 대단하네. 그리고 촬영 감독인 에드워드 라흐만을 보면은 네. 토드 헤인스하고 굉장히 많은 작품을 같이 했어요. 파프 온 헤븐도 했었고 아임 낫 디어도 했었고 이번에 캐롤도 하니까 벌써 3번째죠. 토드 헤인스가 작품을 그렇게 많이 한 게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초기 작품들 보면은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 카메라 워크가 어색하다 싶은 게 좀 있는데 이 사람이 파프롬 헤븐 찍고 나서부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졌어. 파프롬 헤븐이 굉장히 섬세한 작품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점에서 아마 계속 같이 가지 않을까 싶은 사람이고 음악 감독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카터버웰 이 사람은 코엔 형제와 16작품인가 같이 한 사람이지. 거의 코엔 형제 전속 음악 담당인데 전속 음악. 블러드 심플, 애리조나 유괴 사건, 밀러스 크로싱, 바톤 핑크, 허드서커 대리인, 파고, 위대한 네보스키, 오 형제 어디 있는가,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레이디 킬러, 참을 수 없는 사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버네프터 리딩, 시리어스맨, 트루그릿 여기까지 같이 했어. 그러다가 인사이드 루인부터는 딴 사람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30년 동안 같이 작업을 했고 뭐 유명한 작품도 되게 많네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도 했고 최근에 레전드도 했었고 존 말코비치 대기 뭐 기사 윌리엄 악마가 너의 죽음을 알기 전에 기사 윌리엄은 괴물들이 사는 나라 스파이크 존즈하고도 굉장히 많이 했었지. 존 말코비치 대기도 그렇고 어댑테이션도 그렇고 아무튼 할리우드 최고의 음악 감독 중 한 명. 뭐 파고 같은 작품은 뭐 그 감정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미묘하다 보니까 스산한 음악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아카데미에서 수상이 가장 유력하고 했던 의상 샌디 파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유명한 거 굉장히 많죠. 올란도도 있고 이거는 틸다 스윈튼 주연이었죠.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가 유일하게 같이 나온 작품. 그렇죠. 마이클 콜린스 푸주간 소년 다 유명한 작품이고 셰익스피어 인 러브 벨벳 골드마인 이거는 토드 헤인스 작품이죠. 엔드 오브 어페어, 갱스 오브 뉴욕, 파프롬 헤븐, 실비아, 에비에이터, 스코시지하고 작품 많이 하는 게 또 보이죠. 디파티드, 천일의 스캔들, 영 빅토리아, 셔터 아일랜드 이것도 스코시지 작품이고 휴고,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신데렐라
그러니까 과거 시대극 의상 담당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이거지. 샌디 파웰. 그리고 옛날 의상을 구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유행되는 패션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를 또 조사하고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디자인 같은 거를 배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도 그렇고 나머지 의상상 후보와는 좀 별개로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예쁘게 옷을 입고 나오는 여성 둘이서 뭐 사랑을 나누고 뭐 그런 내용밖에 안 된다 생각해서 그 아카데미 측에서 조롱 쪽으로 나는 좀 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의상상 후보 중에서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아카데미가 뭐 한 사람의 의지로 주는 뭐 이런 게 아니고 6천 명이 투표해서 주는 거니까. 아 뭐 투표해서 주기는 하는데 그런 게 좀 성향이 강한 것 같더라고. 뭐 이렇게 일부를 진행했는데 뭐 캐롤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렇게까지 대단한 사람들이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사람들 경력이나 이력이나 시놉시스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사연도 좀 길고 참여한 사람들의 필모그래피도 장난이 아니네요. 앙상블이 좋은 영화지. 그러니까 영화는 감독과 배우만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뭐 이런. 아무리 앙상블이 좋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홍보는 어떻게 했다? 동성애 간의 사랑. 딱 한 줄로 딱 요약하고 끝. 좀 아쉽다라는 거지. 우리나라 배우사 누구야? CJ 아니야? 아트하우스 아니야? CGV 아트하우스. CJ. 그러니까 물론 홍보를 최고의 단 하나의 사랑 뭐 그런 식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게 초기 예고편이고 요즘에는 그 배우들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로 예고편도 바뀌었던데. 그러니까 난 확실히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예고 순서는 이 정도로 하는데 빨리빨리 만들어졌을 것 같은 영화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참여한 사람들의 이력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캐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